은퇴 후 조용히 끝날 줄 알았던 한 남자의 인생. 그런데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아드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죽었다던 아들에게서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아버지, 저는 살아있습니다. 장례식, 거짓된 죽음, 그리고 숨겨진 배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박정호는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서둘러 정장을 입을 필요도, 출근 시간에 쫓길 이유도 없었다. 65의 나이에 정년퇴직을 맞은 지 2달째였다. 은퇴 후의 아침은 여유로웠다. 정우는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렸다. 커피가 다 내려지자 그는 찻잔에 따라 식탁에 앉았다. 식탁은 둘이 앉기에 딱 좋은 크기였지만 이제는 늘 그 혼자였다. 아내 미숙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긴 투병 끝에 그녀가 눈을 감던 날 정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아직 아들 민수가 있었으니까. 비록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오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호는 버틸 수 있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민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다정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정호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걱정 마라. 아버지 잘 지낸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면 둘은 몇 마디 더 주고받다가 전화를 끊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사실 정호는 알고 있었다. 민수가 최근 몇 달간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민수야, 무슨 일 있니? 정호가 물으면 민수는 늘 똑같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빠.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하지만 정호는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난주에 민수와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도 그랬다. 아버지, 조만간 서울 올라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정호는 그래, 언제든 와라. 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정호는 시계를 보았다. 아침 7시 반. 이른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걸었을까? 혹시 민수일까? 반가운 마음에 정호는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러나 들려온 목소리는 민수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는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박정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성남중앙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입니다. 박민수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순간 정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응급실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무슨 일이?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시간이 정호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다. 박정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아드님께서 어젯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의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정호는 한 단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그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만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아니, 그럴 리가, 내 아들이?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지난주에도 민수는 전화를 걸어왔었다. 박정호 씨, 들리십니까? 사고는 어젯밤 11시경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운전하시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정면 충돌했고,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지만 정호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단편적인 단어들만이 머릿속에 남았다. 정면 충돌, 대량 출혈, 심폐소생술, 사망 선고. 언제 그런 일이. 어젯밤 11시 30분경 사고가 발생했고 자정 무렵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저희가 2시간 가까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정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그럼 지금 민수는 어디에? 영안실에 모셔져 있습니다.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경찰에서도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호는 몽유병 환자처럼 메모지를 꺼내 주소를 받아 적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쥔 수화기에서는 끊긴 신호음만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정호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마시던 커피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멍하니 그 찻잔을 바라보았다. 민수가 어렸을 때 일요일 아침이면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곤 했다. 아내가 만든 계란말이와 따뜻한 밥, 그리고 김치찌개. 민수는 늘 아빠, 이거 맛있어요라고 말하며 밥을 먹었다. 그때 정호는 행복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갑자기 정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들짝 놀라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혹시 민수가 아닐까? 혹시 병원에서 잘못 알려준 건 아닐까? 하지만 화면에 뜬 이름은 김태준이었다. 민수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 태준입니다. 민수 형 소식 들으셨습니까? 전화 너머로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어떻게 알았니? 경찰에서 제 번호가 민수 형 휴대전화 최근 통화 목록에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미안해하니?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정호의 가슴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 아버님, 제가 어젯밤 민수 형이랑 통화했습니다. 형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는 바빠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형 말을 제대로 들어줬더라면 무슨 일로 힘들어했는데? 그게 형이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회사 일로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누군가한테 협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이 태준아, 나 정말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정호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협박? 큰 문제? 민수가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태준아, 민수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니? 누구한테 협박을 받았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이 말을 아끼더라고요.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아버님 걱정시키기 싫다고. 정호는 눈을 감았다. 민수는 끝까지 아버지를 걱정했구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구나. 그 사실이 정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태준아, 내가 아는 것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네, 아버님.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가는 중입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수가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아버지에게 한 번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아들. 정우는 자신이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왜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아들의 달라진 목소리를 듣고도 그냥 넘어갔을까?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옷을 입는 동안에도 손은 계속 떨렸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복도로 나서자 옆집 김씨 부인과 마주쳤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아이고, 박 선생님. 일찍 나가시네요. 어디 가세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얼른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김씨 부인이 뒤에서 아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지만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정우는 쉽게 출발하지 못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간신히 차를 몰 수 있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복잡했다. 출근 시간이라 도로는 차들로 가득했다. 평소 같았으면 짜증이 났겠지만 오늘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기계적으로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정우는 문득 라디오를 켰다.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기온은 영상 15도까지 올라가겠고요. 정우는 재빨리 라디오를 껐다. 맑고 화창한 날씨라니.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우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린 뒤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 문을 열었다. 응급실 입구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복도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정우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박민수라는 환자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정우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아버지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정우의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간호사가 한방 앞에서 멈춰섰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나왔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아마 밤새 응급 환자들을 돌봤을 것이다. 박정호 씨이십니까? 저는 응급의학과 이준혁 의사입니다. 아까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네, 제 아들이 정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준혁 의사는 정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앉으시죠. 의사는 정우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정우는 의자에 앉았지만 몸은 긴장으로 뻣뻣했다. 사고는 어젯밤 11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운전하시던 차량이 분당구 일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고, 음주운전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음주운전자가 민수를 죽였다니. 네. 상대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아드님은 사고 직후 의식을 잃으셨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저희가 응급수술을 시도했지만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들을 볼 수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경찰분들이 몇 가지 여쭤보실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형사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정호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 맞은편에 앉았다. 박정호 씨, 저는 성남경찰서 교통과 강민철 경위입니다. 아드님 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최근 특별히 고민하시거나 힘들어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런 걸 묻습니까? 사고 차량을 확인하던 중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드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직전 아드님께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이 다소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 형사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건 잘못된 거다 같은 말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아드님께서 누군가와 갈등이 있으셨는지 아십니까? 정우는 아까 태준과의 통화 내용을 떠올렸다. 협박, 큰 문제, 회사 일, 저도 잘 모릅니다. 아들이 최근 힘들어하는 것 같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혹시 아드님 회사나 주변 인물 중 수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아들 친구 태준이라는 친구가 오늘 아침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 말로는 민수가 어젯밤 누군가한테 협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 친구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정우는 휴대전화에서 태준의 번호를 찾아 건넸다. 형사는 수첩에 번호를 적으며 말했다. 저희가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상대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 지점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직전 아드님 차량 뒤를 따라오던 차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사고 후 현장을 떠났고요. 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란 말인가? 그럼 이건 의도된 사고라는 겁니까?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드님께 보험금이나 재산 문제로 이득을 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는 아직 젊고 그렇게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요? 민수 회사에서 최근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사 쪽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호 씨,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형사들이 명함을 건네고 나가자 상담실 안에는 정호와 이준혁 의사만 남았다. 정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니. 민수가 누군가의 표적이었을 수도 있다니. 박정호 씨, 괜찮으십니까?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아들을 보러 가겠습니다. 의사는 정호를 영안실로 안내했다. 정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다. 박정호는 65의 나이에 정년퇴직을 맞았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단 한 번도 성실함을 놓지 않았던 그는 마지막 출근 날 회사 건물을 나서던 순간 묘한 허전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동료들이 마련해준 작은 송별회에서 그는 덤덤하게 인사를 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평생 말이 많지 않았던 정호답게 짧고 간결한 인사였다. 송별회가 끝나고 회사를 나서는데 후배 직원 하나가 뒤따라왔다. 김성민이었다. 정호와 같은 부서에서 10년을 함께 일한 후배였다. 부장님, 잠깐만요. 정호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왜 그러나? 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원래 잘하는 친구였지. 김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부장님, 혹시 민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정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민수를? 왜 민수를 물어보나? 아, 그게. 김성민은 말을 흐렸다. 정호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무슨 일인가? 민수한테 무슨 일 있나? 아닙니다. 그냥 얼마 전에 우연히 민수 씨를 봤는데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많이 피곤해 보였고 얼굴도 수척해져 있고. 언제 봤는데? 한 보름 전쯤이요. 강남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인사를 해도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민수 씨 저예요. 김성민이라고 했는데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제가 요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라고 물었더니 민수 씨가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급하게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좀 신경 쓰여서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내가 민수한테 물어볼게. 네, 부장님. 그럼 건강하세요. 김성민과 헤어진 후 정우는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정우는 불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아빠다. 괜찮니? 전화 한번 해다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어제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회사 일로 정신이 없어서요. 민수야, 너 요즘 괜찮니? 많이 힘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지쳐 있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정우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그만뒀다. 알았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매일 새벽 6시면 눈을 뜨던 습관은 퇴직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면도를 하고 평상복을 입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이 시간에 집에 있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30년 넘게 반복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첫 주는 특히 힘들었다. 정우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집안을 배회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었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시계를 보면 아직 오전 9시. 회사에 있었다면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동료들은 지금쯤 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정우 없이
그 생각이 들자 묘한 상실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필요 없어진 것 같았다.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했지만 결국 자신도 대체 가능한 존재였던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채웠고 회사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차 새로운 리듬에 적응해 갔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 마시고 아파트 단지 화단을 돌며 아침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산책을 하다 보면 같은 시간에 운동을 나온 이웃들을 만났다. 그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날씨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특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박 씨는 정우와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우 씨, 은퇴 생활 어때요? 적응 좀 됐어요? 뭐 그럭저럭요. 박 선생은요? 저도 비슷해요. 처음엔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렇게 천천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죠. 하지만 정우는 가끔 생각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자신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아내는 몇 해 전 긴 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집안에는 그녀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오래된 찻잔은 아내가 즐겨 사용하던 것이었다. 연보라색 꽃무늬가 그려진 도자기 찻잔. 아내는 그 찻잔으로 매일 아침 녹차를 마셨다. 여보, 녹차 드실래요? 아내가 물으면 정우는 아니, 난 커피 마실게라고 대답하곤 했다. 이제 그 찻잔은 쓸모없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정우는 그 찻잔을 버릴 수 없었다. 베란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은 아내가 정성껏 키우던 것들이었다. 선인장, 다육식물, 작은 관엽식물들. 아내는 식물을 사랑했다. 여보, 이 아이 좀 보세요. 새잎이 나왔어요. 아내는 늘 식물을 아이라고 불렀다. 정우는 그게 우스웠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정우는 아내가 떠난 후에도 그 화분들을 버리지 못했다. 대신 매일 물을 주며 돌봤다. 하지만 식물을 키우는 재주가 없던 정우의 손에서 화분들은 하나둘 시들어갔다. 선인장 한 개만 겨우 살아남았다. 정우는 그 선인장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내가 그렇게 아끼던 식물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정우는 혼자였지만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식사도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병원에서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보던 날이 아직도 생생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가느다란 숨소리. 점점 약해지는 맥박. 그리고 마침내 멈춰버린 심장. 환자분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의 차갑고 무덤덤한 목소리. 정우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 함께 늙어갈 수 없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이 슬펐다. 하지만 아들 민수가 지방에서 올라와 그를 다독였다. 아빠, 제가 있잖아요. 아빠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시 26이었던 민수는 회사 일을 미루고 일주일 동안 아버지 곁에 머물렀다. 장례 절차를 도왔고 집안일을 했고 아버지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챙겼다. 그 모습을 보며 정우는 생각했다.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컸구나. 이제 아들에게 기댈 수 있겠구나.
그 말이 정호에게는 큰 위로였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다. 정호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에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은퇴 후의 삶은 조용했지만 평온했다. 정호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신문을 읽었다. 점심 무렵에는 동네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렸다. 역사책과 여행 에세이를 주로 읽었다. 한국사, 세계사, 전쟁사. 정호는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행 에세이는 아내가 좋아하던 장르였다. 아내는 늘 말했다. 여보, 우리 나중에 은퇴하면 세계 일주해요. 유럽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아내는 은퇴를 보지 못하고 떠났다. 정호는 혼자 여행 에세이를 읽으며 아내를 떠올렸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을까?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로마의 콜로세움을 구경하고 베트남의 하롱베이에서 배를 타고. 그런 상상을 하면 가슴이 아팠다. 오후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뉴스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때로는 드라마도 봤다.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혼자 하는 식사는 허전했다. 밥을 차려놓고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 아내가 앉아 있었다.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가끔 옛 동료들이 연락을 해왔다. 정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우리 한번 만나요. 정호는 약속을 잡아 그들을 만났다. 함께 식사를 하고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생활의 추억, 힘들었던 프로젝트,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 정호 씨 기억나요? 그때 그 프로젝트 마감 직전에 데이터가 다 날아갔을 때 우리 밤새워서 복구했잖아요. 그럼 기억하지.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결국 해냈잖아요. 그게 다 정호 씨 덕분이었어요. 그런 시간들은 정호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혼자였다. 빈집은 언제나 조용했다. 정호는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적막함이 밀려왔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라디오를 틀어놓아도 그 적막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럴 때면 정호는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다. 아내와 민수가 함께 있는 사진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중학교 졸업식 날, 대학 합격 발표를 받던 날. 그 사진들을 보며 정호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절들,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 민수가 어렸을 때는 자주 싸웠다. 사춘기 때는 특히 심했다. 아빠는 날 이해 못해. 민수가 소리를 지르면 정호도 화를 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그러면 아내가 중간에서 둘을 말렸다. 여보, 민수 아빠. 그만해요. 민수도 이제 진정해. 지금 생각하면 사소한 일들이었다. 성적, 진로, 친구 문제.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게 중요하게 느껴졌다. 유일한 가족인 아들 민수는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민수는 성실하게 일했다. 정호는 자랑스러웠다. 아들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짧은 전화가 정호에겐 큰 위로였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응, 아버지 잘 지낸다.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일은 좀 바쁘지만 괜찮아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아버지도 몸 잘 챙기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정호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호는 믿고 있었다. 비록 곁에 없지만 아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삶은 여전히 단단하다고.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민수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고 어딘가 지쳐 있는 듯 했다. 통화도 점점 짧아졌다. 아버지,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거는 건 늘 정호였다. 민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피했다. 정호는 불안했다. 하지만 아들을 압박하고 싶지 않았다. 민수도 자신만의 삶이 있고 자신만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서서 간섭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정호는 조용히 기다렸다. 은퇴 후의 삶은 조용했지만 평온했고 그는 이 잔잔한 일상이 오래 이어지길 바랐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깨져버렸다. 어느 날 아침 전화 한 통이 정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은퇴 후 처음 받은 그 전화는 정호가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평온한 일상을 산산조각 냈다. 장례 준비는 정신없이 흘러갔다. 정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빈소를 지켰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민수의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그리고 몇몇 친척들. 그들은 정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정호의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빈소에 놓인 영정사진 속에서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회사 입사 첫날 찍은 사진이었다. 정장을 입은 민수의 얼굴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아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그날 민수가 한 말이 떠올랐다. 정호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아들의 미소가 너무 밝아서 오히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첫날 저녁 민수의 대학 동기인 태준이 찾아왔다. 그는 빈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들어왔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정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던 태준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민수 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일어나거라. 태준은 일어나 정호 옆에 앉았다.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진정한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수 형이 최근에 큰 문제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 형이 그걸 발견했고 상사에게 보고했는데 태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데? 상사가 형을 압박했다고 해요. 조용히 넘어가라고. 그게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민수 형은 그럴 수 없다고 했대요.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가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그래서 어떻게 됐나? 형이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증거 자료도 모으고 변호사와도 상담했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형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협? 네. 형한테 이상한 전화가 오고 미행당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집 앞에 수상한 차가 계속 서 있고 퇴근길에 누군가 뒤따라오는 느낌을 받았다고요. 정호는 주먹을 쥐었다. 아들이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 혼자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아버님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형이 제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편히 쉬셔야 하는데 내일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라고.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생각했구나. 그러나 정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사고 기록과 경찰의 설명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사고 시간은 밤 11시 30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병원 기록을 보니 민수가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사고 지점에서 병원까지는 차로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다. 그렇다면 그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둘째 날 아침 정호는 빈소를 찾은 회사 동료들에게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다가간 사람은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명함을 보니 민수와 같은 팀에서 일하던 과장이었다. 혹시 민수가 최근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땀을 흘리고 있었고 시선이 계속 흔들렸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제 아들이 무슨 문제에 휘말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급하게 자리를 떴다. 정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다. 저 사람은 뭔가 알고 있다. 민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정호가 중요한 질문을 하면 그들은 시선을 피하거나 말을 흐렸다. 민수가 요즘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정호가 물으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아니면 저희도 요즘 민수 형을 자주 못 봤거든요 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중 한 명, 민수의 후배인 젊은 여자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정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민수 선배가 최근에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는 걸 봤어요. 누구와? 회사 부장님이었어요. 그분이 민수 선배한테 화를 내면서 내가 이러면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언제였지? 일주일 전쯤이요. 회의실에서 둘이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도 들렸어요. 그 부장이라는 사람, 오늘 여기 왔나?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민수 선배 일로 부장님도 곤란한 입장이실 것 같아서요. 정호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여자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의식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정호는 빈소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짧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민수의 가방이 열려 있었다. 분명 아까까지는 잠겨 있었는데 정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빈소를 지키던 친척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방금 여기 누가 왔다 갔나요? 아니, 아무도 안 왔는데요. 왜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누군가 민수의 짐을 뒤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왜, 무엇을 찾으려 했던 걸까? 정호는 가방 안을 확인했다. 민수의 지갑, 휴대전화, 수첩,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들이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정호는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이 가방을 조심스럽게 뒤졌다는 것을. 정호는 민수의 수첩을 펼쳐봤다. 업무 일정과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메모가 있었다. 계약서 원본 마이너스 집 서재, 금고, 증거자료 마이너스, USB 백업 변호사 이름 마이너스, 김철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믿지 마. 감시당하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호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민수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혹시 이 가방을 뒤진 사람도 그때 누군가 빈소에 들어왔다. 50대 남자였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인상이 날카로웠다. 그는 간단히 인사를 하고 분양을 했다. 정우가 다가가자 명함을 건넸다. 유감입니다. 저는 민수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강대현 부장입니다. 정우는 명함을 받으며 그를 유심히 봤다. 이 사람이 민수와 다퉜다는 그 부장인가? 민수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이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혹시 민수가 최근에 무슨 문제를 겪고 있었나요? 강대현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다. 무슨 문제요? 회사 일로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건. 강대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선생님,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죠. 제 아들 일입니다. 강대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민수 씨가 회사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 기밀이라서요.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당신네 회사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기밀이라고요? 강대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조문객들이 쳐다보고 있었다. 박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여기가 어딘데?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제 아들을 압박했다고 들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라고, 회사를 위해서라고.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뭡니까? 제 아들이 양심을 지키려고 했는데 당신은 그걸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강대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박 선생님,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민수 씨가 하려던 일은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을 협박했습니까? 협박은 아닙니다. 설득을 한 겁니다. 설득이요? 제 아들이 미행당하고 위협받는 게 설득입니까? 강대현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박 선생님, 제가 여기 온 건 순수하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나가시죠.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올 자격이 없습니다. 강대현은 정우를 쏘아보다가 돌아서서 나갔다. 빈소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다른 조문객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정우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민수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민수의 생일이었다. 쉽게 풀렸다. 통화 기록을 보니 사고 당일 밤 민수는 여러 사람과 통화를 했다. 그 중에는 모르는 번호도 있었다. 정우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다. 대부분은 평범한 내용이었다. 회사 업무 관련 메시지, 친구들과의 약속 메시지. 하지만 사고 며칠 전부터 이상한 메시지들이 있었다. 조심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만두십시오. 발신자는 모두 익명이었다. 정우의 손이 떨렸다. 민수가 누군가에게 체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때 정우의 휴대전화로 알림이 왔다. 민수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다. 정우는 얼른 민수의 전화기를 확인했다.
메시지는 짧았다. 아버지, 절 믿으세요.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민수가 죽지 않았다고? 하지만 민수는 분명 영안실에 누워 있었다. 정우는 직접 아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차갑게 식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정우는 재빨리 그 메시지가 전송된 시간을 확인했다. 바로 지금이었다. 그리고 발신 시간을 보니 사고 시간 이후였다. 아들이 사망했다는 시간보다 훨씬 나중이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정우는 발신자 번호를 확인했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정우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정우는 다시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다. 정우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 절 믿으세요.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정우의 심장이 다시 세게 뛰기 시작했다. 만약 정말로 민수가 살아있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획이라면? 아니면 이건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인가? 정우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다. 강민철 경위가 전화를 받았다. 박정호 씨, 무슨 일이십니까? 경위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왔는데 정우는 메시지 내용을 설명했다. 강민철 경위는 잠시 침묵했다. 지금 계신 곳에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곧 가겠습니다. 30분 후 강민철 경위가 빈소에 도착했다. 그는 민수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분석했다. 함께 온 기술팀 직원이 전화기를 조사했다. 이건 확실히 이상합니다. 발신자를 추적해봐야겠습니다. 경위님, 혹시 민수가 정말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강민철 경위는 고개를 저었다. 박정호 씨, 아드님의 시신은 영안실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부검 결과도 나왔고 사인은 명확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과 대량 출혈이었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는 뭡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 아드님을 사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위는 말을 잇지 못했다. 둘째는 뭡니까? 아드님이 생전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예약 발송을 해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수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런 메시지를 예약했다는 겁니까? 그게 만약 아드님이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답답했다. 민수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기술팀 직원이 말했다. 경위님, 발신 번호 추적이 안 됩니다. 일회용 번호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발신 위치는? 그것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VPN을 사용한 흔적이 있어서요. 강민철 경위는 정우를 바라봤다. 박정호 씨,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조사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경위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일단 아드님의 집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첩에 적힌 대로 금고에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또 이상한 메시지나 연락이 오면 바로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강민철 경위가 돌아간 후 정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메시지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 민수가 정말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왜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착각인가?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인가? 정우가 마주한 진실은 잔인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그는 민수의 집으로 향했다.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2시간 가까이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다. 정우는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집안은 조용했다. 민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 소파에 걸쳐진 재킷, 책상 위에 서류들. 모든 것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정우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민수와 정우,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우는 눈물을 닦고 서재로 향했다. 정우는 민수가 수첩에 적어둔 대로 서재로 갔다. 작은 책장 뒤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비밀번호는 아내의 기일이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입력했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와 USB 메모리, 그리고 민수가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정우는 먼저 편지를 펼쳤다. 민수의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런 짐을 남겨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을 그냥 묻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저는 양심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금고 안의 자료들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아버지, 제발 이 일을 끝까지 밝혀주세요. 그것이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다. 정우는 서류를 꺼내 펼쳤다. 회사의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계약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고 일부 비용은 허위로 청구된 것 같았다. 민수는 서류 곳곳에 빨간 펜으로 메모를 해놓았다. 이 금액 확인 필요 실제 지출 내역과 불일치, 횡령 의심 총 횡령액 약 30억 원 추정. 정우는 숨이 막혔다. 30억 원이라니. 그렇게 큰 돈이 불법적으로 빼돌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정우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들이 나타났다. 이메일 사본, 녹음 파일, 사진들, 그리고 상세한 회계장부. 정우는 하나씩 열어봤다. 녹음 파일에는 누군가와 민수가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수 씨, 이걸 밖으로 알리면 안 됩니다. 회사가 망합니다. 강 부장님, 하지만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당신 생각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에는 큰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정치인도 있고 재벌 회장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더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민수 씨, 당신 가족 생각해 보세요. 늙으신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혼자 사시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말에 정우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들은 민수를 협박할 때 자신을 이용했던 것이다. 민수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을까?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충고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밝히면 당신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다 위험해집니다. 저는 제 양심을 팔 수 없습니다. 양심? 양심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현실을 보세요. 박민수 씨. 부장님, 더 이상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 후 잠시 침묵이 흘렀고 강 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박민수 씨,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녹음이 끝났다. 정호는 주먹을 쥐었다. 저들이 민수를 협박했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정호는 계속 파일을 확인했다. 이메일에는 회사 임원들 간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프로젝트 예산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나눠 가지고 있었다. 가짜 하청업체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고급 부동산을 사고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민수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회계장부를 보니 더 충격적이었다. 횡령은 5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총 금액은 30억 원이 넘었다. 연루된 사람은 회사 부장 강대현, 상무 김영수, 그리고 대표이사 이철호였다. 모두 정호보다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탐욕만큼은 무한했다. 정호는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나서 경찰에 연락했다. 강민철 경위가 직접 민수의 집으로 왔다. 정호는 금고에서 꺼낸 모든 자료를 보여줬다. 이게 민수가 모아둔 증거입니다.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민수는 이걸 고발하려 했습니다. 강민철 경위는 서류와 파일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상당히 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금액도 크고 연루된 사람도 많네요. 정치인까지 관련되어 있다면. 경위님,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제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걸. 강민철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 상대 차량이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도 갑자기 높였고요. 그럼 이건 살인입니까?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상대 운전자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전과가 있더군요. 폭력, 협박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은행 계좌에 큰 돈이 입금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요? 5천만 원입니다. 사고 이틀 전에 입금되었고 입금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정호는 주먹을 쥐었다. 민수는 옳은 일을 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누군가 5천만 원을 주고 아들을 죽게 만든 것이다. 경위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자료들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드님이 만났던 변호사가 있다면 그분도 찾아봐야겠습니다. 정호는 민수의 수첩에 적힌 변호사 이름을 알려줬다. 김철수 변호사였다. 강민철 경위는 바로 연락을 취했다. 다음 날 정호는 김철수 변호사를 만났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정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민수 씨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 씨가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횡령 사실을 고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증거를 더 모으고 신변 보호를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습니다.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하든지 언론에 알리든지. 그랬다면 민수 씨가 죽지 않았을 텐데. 변호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민수는 신중하게 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저를 만났을 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USB를 경찰에 전달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변호사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이게 민수 씨가 제게 맡긴 USB입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제출하려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USB를 받아들었다. 민수가 만약을 대비해 백업을 해둔 것이다. 며칠 후 경찰은 회사 임원들과 상대 운전자를 모두 입건했다. 조사 결과 회사 상무 김영수가 상대 운전자를 사주해서 민수를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음주운전은 위장이었고 실제로는 계획된 살인이었던 것이다. 정우는 경찰서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강민철 경위가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상대 운전자 조모 씨가 자백했습니다. 김영수 상무가 5천만 원을 주고 박민수 씨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살인 교사와 살인죄로 기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횡령 혐의도 추가될 거고요. 증거가 확실하니 중형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정우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직접 그들을 만나보고 싶었다. 왜 민수를 죽여야 했는지 그들의 입으로 듣고 싶었다. 정우는 강민철 경위에게 부탁했다. 경위님, 제가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규정상 어렵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강민철 경위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한번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짧게만 해야 합니다. 며칠 후 정우는 구치소에서 김영수 상무를 만났다. 유리창 너머로 앉은 김영수는 초췌해 보였다. 정우는 수화기를 들었다. 왜 제 아들을 죽였습니까? 김영수는 정우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 말로 끝입니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가 이 일을 밝히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도 망하게 됩니다. 빚도 많고 아이들 학비도.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됩니까? 김영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정우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것이다. 하지만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용서할 수 없었다. 당신은 제 아들의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았어요. 당신도 자식이 있다면서요? 그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김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슬픔 속에서도 그는 직감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정우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수의 최근 통화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고 아들이 만났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단서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최근 큰돈과 관련된 문제에 얽혀 있었고 가까운 회사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사고로 알려진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다. 재산을 노린, 아니 정확히는 진실을 묻으려는 계획된 범죄였다. 정우는 슬픔에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분노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 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정의를 자신이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수가 모은 증거들은 결국 범인들을 법정에 세웠고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들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저들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저들의 탐욕 때문에 민수가 죽었구나. 분노가 치밀었지만 정우는 참았다. 법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믿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다. 증거는 명확했고 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했다. 결국 김영수 상무는 살인 교사와 횡령죄로 무기징역을, 강대현 부장은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조모 씨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표이사 이철호는 횡령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내려진 날 정호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수야, 봤니? 아버지가 해냈어. 내가 지키려던 정의를 아버지가 완성했단다. 그리고 점점 민수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고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끝까지 침묵했다. 그 사실이 정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내 아들은 끝까지 올바른 길을 걸었구나. 어떤 위협 앞에서도 양심을 팔지 않았구나. 정호는 민수의 무덤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다. 내가 밝히려던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 이제 편히 쉬렴. 모든 퍼즐이 맞춰진 날, 정호는 믿기 힘든 말을 듣게 된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강민철 경위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다. 박정호 씨, 지금 당장 경찰서로 오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오셔야 합니다. 정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다. 재판은 끝났고 범인들은 모두 수감되었는데 무슨 일이 또 생긴 것일까? 강민철 경위는 정호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난처한 것 같기도 했다. 박정호 씨,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듣고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들어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강민철 경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드님이 살아계십니다. 정호는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인가? 민수는 분명 죽었다. 장례도 치렀고 무덤에도 묻었다. 자신이 직접 영안실에서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경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장난하십니까?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드님의 죽음은 위장된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벌떡 일어났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위장이라고요? 그럼 저는 뭡니까? 제가 아들 장례를 치르고 울고불고 한 게 다 연극이었다는 겁니까? 진정하십시오. 박정호 씨.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을 합니까? 제 아들이 죽지도 않았는데 왜 저한테 알리지 않은 겁니까?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의실 밖에서 다른 경찰관들이 쳐다봤다. 강민철 경위는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박정호 씨, 앉으십시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호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보다 배신감이 먼저였다. 아드님이 검찰과 협력해서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회사의 횡령 사건이 워낙 크고 복잡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들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아드님이 죽은 것처럼 위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요? 수사가 뭐가 그리 중요해서 아버지를 속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박정호 씨께서 진실을 아셨다면 범인들이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슬픔을 연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진짜 슬픔이어야 범인들이 완전히 방심합니다. 정호는 책상을 쾅 쳤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3년 전에 아내를 잃고 이제 아들마저 잃었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검찰입니까? 검찰과 아드님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 일입니다. 민수가 동의했다고요? 네. 아드님이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었다. 민수가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속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영안실에 있던 시신은 뭡니까? 제가 손을 잡았던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강민철 경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신혼 미상의 시신이었습니다. 사고로 사망했지만 가족을 찾지 못한 분이었죠. 검찰에서 특별히 협조를 구했고 아드님과 비슷한 체격의 분이었습니다. 정우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자신이 마지막으로 작별을 고한 사람은 낯선 사람이었단 말인가? 자신이 밤새 울며 지켰던 빈소는 거짓이었단 말인가? 제가 그분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합니까? 제가 그분의 장례를 치른 건데 그분은 연고자가 없으셨습니다.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드릴 예정이었는데 이번 일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게 된 셈입니다.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제가 지금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 뭡니까? 아드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버님을 속이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보호시설에 있는 동안 거의 매일 우셨다고 합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민철 경위는 정우를 차에 태우고 도심 외곽의 안가로 향했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애썼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동시에 배신감이 컸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다. 경희는 정우를 한 집 앞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기 전 강민철 경희가 말했다. 박정호 씨, 아드님을 너무 심하게 대하지는 마십시오. 아드님도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민수가 서 있었다. 아버지. 정우는 민수를 보자마자 달려가 뺨을 때렸다. 찰싹? 소리가 크게 울렸다. 민수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아버지, 내가 뭘 한 건지 아니?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니?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야? 나는 내 장례를 치렀어. 내 영정 사진 앞에서 밤새 울었어. 내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 너는 살아있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한테만은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나는 내 아버지야.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아셨다면 연기를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요. 범인들은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도 그들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도 너무해.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이용할 수 있어? 이용한 게 아닙니다.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든 것이다. 저도 괴로웠어요. 아버지가 우시는 걸 몰래 지켜봤습니다. CCTV로 장례식장을 봤어요. 아버지가 제 영정 사진 앞에서 무너지시는 걸 봤단 말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 뛰어나가서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요. 나를 지킨다고? 네. 만약 그들이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아버지를 위협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인질로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죽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우는 할 말을 잃었다. 민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강민철 경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민수가 먼저 침묵을 깼다. 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정우는 고개를 돌렸다. 아직 민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회사의 횡령 사건을 알게 되고 나서 저는 혼자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워낙 강력해서 제 힘만으로는 어려웠어요. 그들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실제로 사고를 위장한 살인 계획이 있었어요. 정우는 여전히 침묵했다. 저는 검찰에 제보했고 검찰에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범인들의 네트워크가 너무 넓었거든요. 경찰 내부에도 그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을 한 거냐? 네. 검찰에서 제안했어요. 제가 죽은 척하면 범인들이 방심할 거라고. 그 틈에 증거를 확보하고 공범들까지 모두 검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민수를 돌아봤다. 나한테만은 말할 수 있었잖아. 나는 내 아버지야.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아셨다면 장례식장에서, 영안실에서 그 모든 순간에 진짜 슬픔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까요? 민수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못하세요. 평생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슬픔을 연기할 수 있었을까요? 범인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눈치챕니다. 정우는 할 말이 없었다. 민수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도 아버지를 믿지 못했어요. 뭐? 정우는 놀라 민수를 쳐다봤다. 아버지가 진실을 아시면 저를 말리셨을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만두라, 검찰한테 맡기고 너는 피해 있어라라고 하셨겠죠. 아니면 직접 나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아버지가 위험해졌을 겁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어머니를 잃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팠어요. 아버지까지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정우는 민수를 바라봤다. 아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보낸 메시지 기억하시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요. 그래서 나는 더 혼란스러웠어. 내가 유령이 된 줄 알았어. 미쳐버릴 것 같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대신 안도감이 밀려왔다. 아들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민수야, 내 아버지. 다시는 이러지 마라. 절대로. 아버지를 다시 속이면 그때는 정말 용서 못한다. 네, 약속합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속이지 않겠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수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그 순간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살아있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어. 내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정우가 먼저 울었다. 분노도 배신감도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다. 민수도 아버지 품에서 울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내가 살아있으면 그걸로 됐어.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한참을 안고 울다가 두 사람은 진정했다. 정우는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조금 야윈 것 같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뺨도 푹 꺼져 있었다. 밥은 잘 먹었니? 네, 아버지. 잘 먹었어요. 거짓말. 얼굴이 왜 이렇게 마른 거야? 몇 킬로그램 빠진 것 같은데. 보호시설에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아버지 생각에 잠도 잘 못 잤고요. 밥맛도 없었고. 정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다 끝난 거지? 정말로 끝난 거지? 네, 아버지. 범인들은 모두 잡혔고 저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직장도 구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회사는 계속 다닐 거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회사는 이번 사건으로 곧 문을 닫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무슨 일?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처럼 양심을 지키려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법적 지원도 하고 안전도 지켜주고. 정우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알겠다.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아버지, 그냥 옆에 계셔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당연하지. 이제 아버지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정우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나저나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밥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아버지. 민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강민철 경위가 차로 두 사람을 태워 정우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민수는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낸 석 달. 텔레비전도 볼 수 없었고 전화도 할 수 없었다. 오직 검찰 조사관들과만 대화할 수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주말마다 아버지한테 전화드리는 게 습관이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허전했어요. 나도 내 목소리가 그리웠어. 주말만 되면 전화기를 보고 있었어. 혹시 내가 전화하지 않을까 하고. 아버지, 됐어.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자.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정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잠시 멈춰섰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주 오지 못했던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아버지의 냄새, 집의 냄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래. 내가 놔둔 것도 그대로 있어. 정우는 민수의 방을 가리켰다. 민수는 방문을 열었다. 책상, 침대, 책장. 모든 게 그대로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버지가 청소는 계속하셨나 봐요. 먼지 하나 없네요. 당연하지.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제가 죽었다고 믿으셨으면서요? 정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방은 그대로 두고 싶었어. 내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 민수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정우도 아들을 꽉 안았다. 죽음이라 믿었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 정우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결국 이해했다. 아들도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얼마 만에 함께 먹는 밥인가. 민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울었다. 왜 우니?
그냥 행복해서요. 아버지랑 다시 밥을 먹을 수 있어서요. 나도 그래. 정말 행복하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어머니에 대한 추억, 어린 시절의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 민수야, 우리 어머니 산소같이 가자. 어머니한테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알려드려야지. 네, 아버지. 내일 가요. 다음 날 정우와 민수는 함께 아내의 무덤을 찾았다. 조용한 공원묘지였다. 두 사람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다. 여보, 민수가 살아서 돌아왔어.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 정우는 무덤 앞에서 말했다. 민수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예요. 민수예요. 걱정 많이 하셨죠? 죄송해요.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랑 잘 지낼게요.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내가 어디선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